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 때 같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선거송도 조용히 사라지고 후보들의 거리 홍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칫 이번 선거가 후보는 알리지 못하고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아쉬움 많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KCNTV 한중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보는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출마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에서 유일하게 재외동포 정책을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번 4.15 총선 재외동포 정책을 위주로 그동안 준비한 후보 공약과 실천을 위한 후보의 의지, 이번 총선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이면서 지금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지난 30년간 출입국 행정 업무를 주로 해오면서 우리 정치에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이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는가요? 예, 사회자님 말씀대로 저는 출입국 행정 업무만 주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확하게 31년인데요.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출입국 심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 맨 마지막으로는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청장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죠.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해부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중립이 있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정치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정치할 생각도 사실은 없었고요. 전체 그냥 투표할 때 선거 때 그냥 뉴스 정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길로 들어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이 불었다거나 할까요? 바람이 났다거나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이제 우리 그 동포 문제, 이민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보니까 제가 또 소명의식 또는 봉사정신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제가 좀 금방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배웠고 겪었던 거를 이제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 그리고 정책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느꼈고요. 그 소명의식 중에서 이번 총선하고 맞물려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법무부가 또 다른 부서보다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제한도 더 될 수가 있었고 이러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바뀌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또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여기에는 좀 계기가 있겠죠. 특히 퇴직하면서 여기에 이민재단으로 오면서 중국 동포들이나 또 다른 외국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후보자께서는 재외동포 이민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하고 한다면 어떤 정당이나 큰 정당에 들어가야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을 들어간다 하면 조금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으로 먼저 왜서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를 나누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인사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치를 전문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고 또 정치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고 동포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정책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만 생각해서 일을 하다가 좀 한계를 느꼈다고 할까요? 예, 많은 정책적인 부분 또 우리 정부의 구조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또 법무부의 또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동안은 이걸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이거 마음껏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사실은 바닥바닥 이렇게 좀 쌓여왔던 것이 퇴직을 하면서 이게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정치를 통해서만이 이제는 이민 정책과 동포 정책을 정치권에서 담대하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정책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가 정치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정치권에서도 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제가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저를 선택을 하고 저의 이민 정책이나 동포 정책을 받아들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라는 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실용적 중도 정치입니다. 기존에 했던 정치 이게 우리가 이제 양강 구도라 그러죠.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정치. 계속 싸우는 정치, 자기 이익만 찾는 정치, 그 속에서 사실은 이 정책이 실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당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실용적 중도 정치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그 실용적 중도 정치 속에서 제가 동포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가장 잘 녹여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했다면 국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보면 양대 정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재외 동포 출신들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재외 동포 출신 정책을 제시한 분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건 아마도 여기에는 좀 재외 동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감회도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 재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내가 준비했는지 또 재외 동포들한테 어떤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준비했던 과정이나 또 이런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1년 동안이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동포와 함께 한 시절이었다. 동포와 함께 한 세월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중 수교 전부터 사실은 제가 88년부터 김포공항에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사실은 우리 동포들이 입국을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업무상 동포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9시 저녁 메인 뉴스에 보시면은 동포가 한 명이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은 이상가족 만나듯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게 막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한 사람이 입국을 해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상가족 편지식으로 막 만나다가 하던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때는 홍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여권도 아니고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 뒤로 한중 수교가 되면서 동포들이 이제 입국이 슬슬 이제 본물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때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족 상봉, 친척 상봉, 고향 방문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경제력 차이,
또 생활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가 됐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 아시다시피 서울역 같은 데서 이렇게 한약재 같은 걸 많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친척들한테 선물도 하기도 하고 남는 거를 또 서울역 앞에 나가서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유의 소규모 경제 활동을 하게 됐죠. 또 그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렇게 약재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금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뀐 것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면은 수입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취업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고 또 그 사람들과 애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고 또 그때 동포 정책의 제일 핵심 내용은 결국은 비자 문제였거든요. 비자가 얼마만큼 많이 열리고 닫히고 하느냐에 따라서 동포들이 정책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하는 걸 현장에서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연구도 하게 됐고 또 많은 정책도 준비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통일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고 또 동포 정책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 동포들이 한 70만 명이 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좋은 혜택도 되고 또 마지막엔 제주 출입국에서도 근무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 동포들하고 얘기한다면 재외 동포 정책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중국 동포 정책을 말하면 제일 여기에서 출입국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이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이런 정책을 추진한 거나 또는 내가 겪어왔던 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포 지금 정책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변화를 많이 끼친 것이 역시 비자 문제였습니다. 초기에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줬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하거나 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파탄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좀 과감하게 해결했던 부분이 방문 취업 제도였거든요. 그전에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재외동포법에서는 중국 동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 취업 제도가 생겼는데 방문 취업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비자 담당 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동포들이 과연 정부에서 이런 비자를 해줄 것인가 아무런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또 초청하는 친척이 없어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서류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비자를 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 한참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도 준비를 하고요. 또 신청을 하면은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간단한 절차도 준비를 하고 해서 시행하는 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접수를 다 받아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자를 굉장히 신속하게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포들이 한국 정책이나 법무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재외 동포 비자가 확대가 된다든지 또 다른 방문 비자가 쉬워진다든지 또 방문 취업 제도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길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아마도 중국 동포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자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비자에 대한 큰 관심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4.15 총선에서도 비자 이외에 다른 정책을 재외동포 정책 특히는 이쪽에서도 중국 동포 관련된 정책을 준비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동포 정책이 비자 정책이 제일 핵심이었다고 하면은 그 비자 정책 중에서 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아마 비자 쪽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겁니다. 자유 왕래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유롭게 체류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취업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자유를 현장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 모든 것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이 됐다고 봅니다. 자유롭게 왕래도 되고 취업도 굉장히 많이 넓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분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이 있기는 한데 이 법 속에서 중국 동포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중국 동포나 미국 동포나 일본 동포나 러시아 동포나 이 동포끼리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것은 또 없어야 된다. 동포끼리 차별도 없어야 되고 동포들은 특히 중국 동포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간 분들입니다. 자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진해서 갔기보다는 우리 역사의 배경으로 해서 강제 이주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부에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은 그 동포들을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칭으로는 뭐 여러 가지 흩어져 가지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재외동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이민통합관리법, 가칭 이런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반은 자유왕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비자에 서는데 비자보다 이제 시급한 게 뭐냐면 입국한 다음에 체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체류 조건을 완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잘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국 동포 보험에 대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후보들이 공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분들은 후보들이는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재외동포 정책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제는 입국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입국 후에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더 보완해야 되겠는가. 또 여기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일자리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고 중국 동포들이 특히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은 입국은 했는데 여기 와서 일을 못하면 이분들한테 생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도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난해부터 사실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문제가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좀 해결 방안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비자 부분이 대부분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입국은 자유롭게 많이 넓혔는데 체류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제한이 지금 H2하고 F4로 나눠져 갖고 있거든요. H2는 방문 취업 비자고 F4는 재외동포 비자인데 이 두 가지가 취업이 할 수 있는 업종이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분야는 이제 H2로 가라 그러고 이제 그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쪽은 F4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동포들이 이걸 정확하게 나누기가 힘듭니다. 이게 정책을 담당했던 부서조차에서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저기에 해당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합쳐야 된다. 통으로 합쳐가지고 모든 비자가 다 재외동포 비자, F스 비자라고 하죠. 이 비자에 다 포괄되면은 자연스럽게 취업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취업이 그렇게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용보험은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동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남아있는 보험제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지역의료보험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포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다른 인센티브나 이렇게 우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보험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 부분도 제가 만약에 이게 당이라든지 또 국회 쪽에 연결이 앞으로 되면은 그 부분도 더 좀 철저히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꼭 그런 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제일 지금 이민 정책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민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 상대인데 제주 출입국에 계실 때 그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아마도 그게 예멘 난민 문제 해결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들 중에서 좀 인상 깊거나 또 잘 어떻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민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동포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상 이민이라는 것이 원래는 나가는 이민도 있고 들어오는 이민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나가는 걸 이민으로 생각했죠. 뭐 미국으로 이민 갔다, 뭐 캐나다로 이민 갔다 그러고요. 들어오는 이민을 우리가 생각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붙어진 부분이 동포예요. 동포들이 나갔다가 동포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포하고 이민은 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민이라는 것이 무작정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 주로 외국인이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데리고 오느냐 하는 부분이 이민정책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조건 또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제일 필요한 인재,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민정책이다. 그중에 동포정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 볼 수 있고요. 제주 출입국 그 시절을 말씀하셨는데 뭐 제주 출입국에서 제가 근무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그 2018년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예멘 난민이 한 500명이 제주도로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찬반 논쟁이 붙었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아주 심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때까지 당시로 최고로 많은 그 청원이 올라가기도 했고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출입국 청장으로 있으면서 양 창반 논쟁을 다 수렴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아주 원만하게 그리고 아주 끝나고 나서 심한 욕 안 들어먹고 국내법에도 따르고 국제 기준에도 맞고 또 인도적인 사유도 잘 보완한 그런 심사 결과를 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고 지금으로도 가장 좀 뿌듯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포들이 70만에서 80만 사이로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우리 한국 생활을 하면서 내국인하고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나 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기 개선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포 정책을 제가 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동포 정책을 하면서 동포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고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 세대가 이렇게 여러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 특히 조선족 원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변자치주는 연변자치주대로 공동체가 있고 또 흥룡강성에는 흥룡강성대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옴을 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었고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거나 여기를 이주를 하는 것만이 동포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물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국가적인 입장으로 사실은 봤을 때는 이 동포들이 중국 동포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국 동포들은 저는 제일 성공하는 정책이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여기서 기본적인 성공을 해서 다시 재귀환하는 것이다. 중국으로 다시 재귀환해서 거기에서 주류 사회로 진입을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동포 정책의 완성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꾸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더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아주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역으로 중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사업을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 노무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큰 사업체를 이루어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동포 정책의 완성 또는 동포 정책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지난해 실시했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한글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한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에 우리 출입국 업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등록증에다가 한글 이름도 안 써져 갖고 제가 불만해서 10년 동안에 뛰어다니다 지난해에 모든 게 다 완성됐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야, 이것은 정말 이 좋은 정책인데 왜 이것을 못하냐. 사실은 이거는 그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도 쉬운 걸 그렇게 10년씩이나 걸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처럼 우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국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한중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특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남북 관계에서도 유일하게 중국만이 북한을 마음대로 자유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관계에서도 중국 동포들을 활용한다면 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더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 통일을 위한다. 이러면 중국 동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님께서 아마 제가 발표한 공약이나 이게 의정활동 계획서를 이미 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생각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저도 대단히 제가 반갑습니다. 그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그게 관심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먼저 그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에 한글 이름 병기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늦어졌냐. 저도 그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법무부나 한국 정부의 한계, 그때 당시로서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동포를 별도의 이 개념으로 본 게 아닙니다. 동포도 하나의 법 체계상으로는 외국인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들이 그럼 동포에 대해서만 한글 이름을 병기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이나 몽골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혼을 와가지고 시집을 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등록증에 굉장히 긴 외국어 이름이 영어 알파벳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한글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런 거를 한글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되면은 이 표기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이 사람들을 동포들을 이렇게 바꾸면 이 사람들도 바꿔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 성명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탁상행정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처럼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자 이름을 한글로 넘길 수 있는 이 부분은 병기를 하더라도 혼란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좀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래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단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뭐 의료보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바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도 사실은 손톱 밑에 가시라 그러죠. 우리 동포들이 그 뭐 비자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보험이라든지 이런 생활상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동포들이 먼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려움을 찾아야 됩니다.
발굴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문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이제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북한 문제를 말씀을 또 하셨는데 북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마지막 공약이 통일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통일 이민 정책, 통일이라고 하면은 통일하고 어떻게 이민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느냐, 또 통일이 어떻게 뭐 이민 정책이 뭐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포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는 남쪽과 북쪽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동포들을 활용해서 맨 처음에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을 할 때 교두보로 삼은 것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교되고 나서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고 또 뭐 무역을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길을 안내해주고 기반을 닦아준 사람이 동포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지금은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곧 그런 시절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다시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산업 여군으로 전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포들한테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봐라. 이제 당신들이 북한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동포들의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동포들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동포들께서 북한 또 통일 사업 이런 남북 연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국이민재단에서 지금 중국 동포들을 주 상대로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민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민재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민재단으로 간 건 아닙니다. 명예퇴직이라 그러죠. 한국의 공무원이 정년이 60세입니다. 60세인데 제가 한 4년을 먼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퇴직한 사람을 명예퇴직이라 그러는데 왜 4년을 먼저 퇴직을 했냐 그러면은 뭐 31년 동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은 공무원이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후배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일을 다 했고 중국에서도 한 7년간이나 외교관 생활도 했고 또 맨 마지막으로 예멘 그 난민 문제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고 나니까 나름대로는 허탈한 이런 생각도 생겼고 좀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가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4년 먼저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게 한국이민재단이 그때 이제 마침 기회가 왔던 거예요. 이민재단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단체이긴 합니다. 법무부에 등록돼가 있는 법무부 등록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목적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 지원, 교육 이런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그 재단이 이제 법무부에 등록돼가 있고 법무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출신 사람들이 좀 우선적으로 그쪽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좀 파견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그때 시간이 맞아서 이쪽으로 한국이민재단으로 왔고 그전에는 주로 모든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동포들은 아시다시피 그 동포교육지원단이 있었거든요.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동포 사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포교육지원단이 청산이 되면서 이제 동포를 합법적으로 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익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민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민재단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동포 지원 사업이나 동포 사업 또 동포 정책을 개발하는데 아주 역점을 두자고 지금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고 그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준비한 이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가요?
동포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사실은 동포들한테 뭐 생활비가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뭐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게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고, 그거 외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책이라고 봤습니다. 동포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또 동포들은 어떤 정책을 요구해야 되느냐는 이 정책을 제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그 제목은 대한민국 동포 정책의 길을 찾아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단체 어떤 단체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냐를 좀 고심을 하다가 사실은 중국 정부하고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 중국 대사관하고도 좀 연구를 같이 좀 하자고도 해봤고, 또 중국에 있는 이제 연변 자치주 정부하고도 그러면 연변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그쪽하고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국가 단위나 이게 정부에서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이다. 좀 그런 회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한 것이, 그래서 언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중에서도 그래도 중국에서 제일 좀 구독자가 좀 많은 데가 이제 흑룡강 신문이니까 흑룡강 신문하고 좀 합작을 했습니다.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 동포 정책의 길을 찾아서라는 연재로, 이게 시리즈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포 정책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정치인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 우리 라오바이신도 있고, 이런 분들 다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을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 가지고 한국 동포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를 지금 한 6개월 넘게 지금 계속 지금 취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가 다 되고 나면은 단행본으로 책자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우리 동포들과 대한민국 정부 또 동포 전문가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판하는 일을 가장 지금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올 법도 한데요. 앞으로도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와서 중국 동포들이 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중국 동포들이 국내에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예, 뭐 사회자님 뭐 숙제를 그 시험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동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 체류를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전체 수가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 중에서 아까 말씀 중국 사람이 100만, 중국 국적이, 그 중에서 우리 동포가 70만 정도 됩니다. 우리 동포는 한 80만 정도 되는데 중국 동포가 한 70만 정도 돼요. 그 70만 중에서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44만 명 정도 되고요.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 동포들이 한 70만 정도가 한국에 계시는데, 우리 전체 중국 동포 숫자가 아시다시피 한 200만 정도 돼요. 200만 중에서 우리가 333이라 그러거든요. 3분의 1은 연변 자치주나 우리 원래 동포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3분의 1 정도는 한국에 살고 계시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중국 대도시 또는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디아스포라죠. 우리 동포 200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갖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참 안타깝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한 지역에 다 뭉쳐 살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일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흩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은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뭉쳐 살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동포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지위입니다. 관련되는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제일 좋죠. 개인한테 생활을 지원해 준다든지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게 모든 게 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진 데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관련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이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정부 기구거든요.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우리 정부 쪽보다는 정치권 쪽에서 그 해외 동포청
또는 동포청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동포청보다는 아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민하고 동포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래서 합쳐서 이민동포청도 좋고 이민동포처도 좋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정부 조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시피 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동포들이 특히 여기 뭐 대림동이라든지 안산 지역이라든지 지금 동포들이 좀 밀집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포들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동포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밀집을 하고 있는데 강남 테헤란로에 밀집을 다 하고 있다. 삼성동에 우리 동포타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좋은 지역에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밀집을 해서 살고 있으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밀집 지역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거나 조금 슬럼화되어 있는 데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이게 처진 이런 장소에 많이 밀집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것이 동포들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많은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성공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안 살아요. 또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한 군데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몰려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몰려 살고 있는 이 대림동이나 안산 같은 이런 큰 지역에서는 아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을 무역특구, 관광특구, 저는 동포무역관광특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동포 사업이나 중국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가들이 다 몰려라. 또는 이게 자체적으로 관광적으로 이게 명물이 돼가서 관광 명소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부흥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이런 무역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 세 가지 정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 동포들이 밀집 지역을 해서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지금 없지 않아요. 또 이로 인해서 큰 성공을 한다기보다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내국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좀 분산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인구가 40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도 평균 인구가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한 개 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라. 이랬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장님 만나서 얘기 나누다고 서울시장님 입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개 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날에 같이 또 서울 시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밀집 지역으로 한다면 꼭 이런 특구처럼 만들어야 효과가 있죠. 이거 아니라면 분산해서 자기 영향을, 자기 장점을 서로 털어놓고 서로 공유하며 이게 사업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각 방면에서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감할 부분들이 많고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국도 개발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개발구라든지 특별 이런 이거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런 우대 혜택을 준다든지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다음에는 굉장히 여기는 우리 동포들 밀집 지역에서는 굉장히 잠재 능력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도 많이 좀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또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밀집 지역이라고 보니까 항상 또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 또 중국에서부터 지금 발원지로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자주 만난다. 또 중국에 다녀온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혐오증이나 또 여기에 보면 언론들이는 말 그대로 가짜 뉴스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많이 터지면 동포들이 다 지금 동포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만도 생기고 이런 트러블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나 또 뭐 국회 차원에서 이런 데서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증이나 이런 언론에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좀 뭐
피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표현이 더 낫겠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혐오나 차별이라는 거는 꼭 동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민자든지 또는 우리가 소수자라든지 모든 사회에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포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국가나 역사가 떠나서 이렇게 더 포용을 하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부분에 아니 혐오라니요, 차별이라니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민들이나 동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동포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250만이 아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한민족, 재외 동포, 재외 국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만 명이 됩니다. 이게 더 많은 3배, 한국에 있는 외국인보다 더 많은 우리 민족이 3배나 되는 사람이 해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특징이 이게 옮겨 다니는 민족이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한국 내에 있는 250만, 그중에서 70만 동포에 대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한다는 것은 750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해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해치는 것이 우리 동포들한테 차별을 한다? 이거는 스스로를 차별하는 거예요. 확대하면은. 1년에 우리 국민이 작년 한 해만 3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3천만 명이 해외를 나가는데요. 내가 국내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동포에 대해서 혐오를 했으면 그 3천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차별받고 혐오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 중국 동포들, 우리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도 나오고 차별했죠. 차별성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똑같은 사례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코로나 옮긴다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넘어서는 차별이라든지 처벌을 받아야 될 수준이라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아직 국회에서 몇 년 동안 논의를 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고 이런 가짜 뉴스 속에서 얼토당토 않는 차별이나 이런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힘도 나고 좀 안정도 되는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꼭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와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총선을 맞으면서도 중국 동포들이나 또 재외 동포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는 우리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국가는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우리 동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켜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포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동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법입니다. 이 법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 법을 개정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주고 갈 수도 없고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한 표 한 표 우리 재외 국민들이나 우리 여기 국내에 계신 동포 유권자 분들께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때만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동포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포분들은 또 우리 한국의 선거 제도를 잘 몰라서 또 투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집니다. 지역구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인물을 보시고 제일 유능하신 분, 제일 훌륭하신 분들을 택하면 되고요. 비례대표는 또 비례대표에 또 후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의 정책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비례대표는 사표라 그러죠. 죽은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지역구에서는 내가 투표한 사람이 2등을 하면은 국회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내가 찍은 한 표 한 표가 모두 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표수를 계산해서 그 정책이 반영이 되고 그 당에 소속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투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당이나 또 관련 부서 또 거기 이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또 제안해서 중국 동포 정책이나 재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꼭 좋은 우리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남은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큰 선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에서 김도겸 후보님한테 비례대표 후보의 자격을 준 데 대해서도 지금 아마 당에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후보님한테는 당연히 더 감사를 드리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예. 그래서 꼭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예.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꼭 예. 내가 더 해야 될 말이 있다 하면 추가로 좀 더 보태주시고 없으면 예, 예.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사회자님이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혹시 제가 당선 안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번호가 이게 비례대표는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순번이 많이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그래서 22번이 당선되게 해주시도록 모든 국민과 동포들이 힘을 몰아주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게 되지가 않더라도 왜 22번이면은 당선권에서 멀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국민의당은 다른 당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비례대표 정당 만든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위성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 꼼수정당 그런 정당에서 저는 2번을 받은 사람보다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22번을 받은 것이 더 자랑스럽고 더 떳떳합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함께 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뚜벅뚜벅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